저는 서지연입니다. 아들 민우의 각막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구한 24시간 간병 알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간병을 가는 집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담장들, 점점 커지는 집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실감했죠. 마침내 도착한 저택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높이가 3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검은 철문, 그 너머로 보이는 3층짜리 하얀 건물. 잘 다듬어진 정원에는 이름 모를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었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가 반짝거렸고 하얀 대리석 바닥은 제 얼굴까지 비춰줄 정도로 반들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런데 유리 씨는 계속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유리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뭘 닮았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럼 먼저 회장님을 뵙겠어요. 2층 끝방이에요. 유리 씨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각 방마다 화려한 문고리가 달려 있었고 복도 곳곳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집이었어요. 2층 끝방 앞에 서자 유리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간병인분이 오셨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큰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굴 윤곽이며 코 모양이며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런 부유한 분을 만날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냥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회장님의 다리였어요. 담요가 살짝 걷어져 있었는데 왼쪽 종아리에 희미하게 빛나는 오래된 흉터가 눈에 들어왔죠. 깊고 긴 상처 자국이었는데 왜인지 자꾸 시선이 갔어요. 회장님은 3개월 전부터 의식을 잃으셨어요. 뇌출혈이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유리 씨가 침대 옆 의자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기본적인 간병 업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수액 확인하고 체위 변경하고 기본적인 청결 관리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회장님이 목에서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라라라. 별빛이 흘러가면 우리 딸이 잠들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노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잠들기 전에 불러주던 자장가잖아요. 그것도 가사까지 똑같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지금 회장님이 부르신 노래가 가끔 그러세요. 옛날 노래를 중얼거리시곤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유리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럼 화장실 위치도 알려드릴게요. 복도 끝 화장실로 가면서 유리 씨가 말했어요. 여기는 카메라가 없으니 편하게 쓰세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천장의 환풍구가 유독 크더라고요. 일반 가정집보다 2배는 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왜 굳이 카메라가 없다고 강조했을까요? 다른 곳에는 카메라가 있다는 뜻인가요? 첫날 저녁 회장님 곁에서 수액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링거 속도도 적당하고 바늘도 제대로 꽂혀 있었죠.
그런데 문득 회장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잠든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혹시나 해서 회장님 손을 잡아보려고 했어요. 체온이나 맥박을 확인해 보려는 마음이었죠. 쾅. 그때 문이 세게 열리며 30대 초반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바로 태우 씨였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 수액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태우 씨의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 섬뜩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경계당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간병인은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태호 씨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져 당황했죠. 뭐가 그렇게 예민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1층 식당에서 유리 씨와 태호 씨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넓은 테이블에 한식, 양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이런 풍족한 식사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많이 드세요. 간병 일이 힘들 텐데요. 유리 씨는 계속 제게 음식을 권하며 챙겨주셨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으셨어요. 또 그 말이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닮았다는 건가요? 누구를 닮았다는 건가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아, 그냥 예전에 알던 분이요. 친척분 같은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묻기도 어색한 분위기였죠. 식사 후에 태우 씨가 병실로 와서 각종 의료기구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건 특수 수액이에요. 회장님 상태에 맞춰 특별히 조제된 거라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 기계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 장비고 이상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수액 교체는 하루에 2번 정확한 시간에 해야 해요. 너무 자세한 설명이었어요. 일반적인 간병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았죠. 왜인지 모르게 저를 견제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순덕 할머니가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70세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하신 것 같았어요. 지연아, 잠깐 이리 와봐. 할머니는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 작은 사진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이거 좀 봐. 부분적으로 불탄 가족 사진이었어요. 가장자리가 까맣게 타서 일부만 남아 있었는데 회장님의 젊은 모습과 어린 여자아이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디선가 맡았던 아버지의 따뜻한 채취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달콤한 담배 냄새와 약간의 향수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 말이에요. 이 사진은 뭐예요? 옛날 사진이야. 아주 중요한 사진이니까 잘 간수해. 순덕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 여자아이가 누구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조심해야 해. 뭔가 의미가 있는 사진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진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지만 저는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아들 민우가 더 중요했거든요. 각막 수술비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민우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각막 혼탁으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7살인데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제가 아무리 아껴도 모자란 돈, 혹시 회장님과 무슨 인연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날 밤 회장님의 수액을 교체하다가 우연히 회장님 다리 쪽을 보게 되었어요. 담요가 흘러내려서 종아리 부분이 드러났는데 그 흉터가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흉터. 제 아버지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목욕하실 때 본 기억이 너무 선명했어요. 칼에 베인 듯한 긴 상처였는데 제가 아빠 이거 아파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까지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그때 슬픈 표정으로 옛날에 다쳤던 거야 라고 하셨었죠.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위치며 모양이며 심지어 크기까지 똑같아 보였어요. 그때부터 제 직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유리 씨의 과도한 친절, 태우 씨의 경계심. 이튿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병실 곳곳에 작은 CCTV들이 있는 게 보였어요. 모서리마다, 책상 위에도 심지어 화분 뒤에도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화장실만 제외되어 있어요. 왜 굳이 화장실 제외라고 말했을까요? 다른 곳은 다 감시하면서 화장실만 빼는 이유가 뭘까요? 며칠 후 순덕 할머니와 함께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가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 그날 오후 할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며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할머니가 환풍기 근처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죠. 할머니는 뭔가를 꺼내서 작은 비닐에 넣고 계셨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깜짝 놀란 할머니가 돌아보셨어요. 아, 청소하고 있어. 그리고 저에게 작은 비닐 꾸러미를 몰래 쥐어주셨어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열어봐.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공포와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혹시 회장님과 관련된 뭔가 중요한 증거인가요? 그날 밤이 되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갔어요. 환풍기를 살짝 열어보니 안쪽에 뭔가가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려는데 똑똑똑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환풍기를 닫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유리 씨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네, 화장실 다녀왔어요. 밤늦게 수고 많아요. 유리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을 노려서 다시 화장실로 갔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환풍기를 완전히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유리 씨가 회장님이 잠든 사이에 수액에 뭔가를 주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주사기를 들고 있는 모습, 수액 주머니에 액체를 넣는 모습까지요. 각도를 보니 침대 바로 옆, 그것도 위에서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면 카메라는 바로 여기 환풍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군요.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르고 녹음기를 켰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해. 너무 오래 끌었어. 알겠어. 이 약물이면 흔적 없이 끝낼 수 있어. 의심받지 않게 조심해야 해. 특히 그 간병인. 유리 씨와 태우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면 모든 게 탄로 날 텐데. 괜찮아. 이미 유언장도 조작해 놓았고 병원에도 사람을 심어놨어. DNA 검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상우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걱정 마. 제가 듣고 있는 게 정말일까요? 회장님을 독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DNA 검사까지 조작하려고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지연 씨시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혹시 정말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친부 관계가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제 추측이 틀렸던 건가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녹음 내용을 보면 병원에 사람을 심어놨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나온 결과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DNA 검사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겨우 3일 만에 나온 거였어요. 비닐 꾸러미를 입에 물고 숨기려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무슨 짓이야? 유리 씨와 태우 씨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어요. 환풍기에 먼지가 많아서. 앞으로 그런 일은 순덕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태우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병원 직인이 찍힌 공식 서류였어요. 친부가 아니라고 나왔네요. 혹시 기대하셨다면 죄송해요. 유리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럼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계약금은 다 드릴게요. 그냥 나가주세요. 태호 씨의 목소리에는 협박조가 섞여 있었어요. 절망했어요. 민우의 수술비도 제대로 벌지 못한 채 쫓겨나는 건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순덕 할머니가 제게 몰래 건넨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회장님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었죠. 베개에서 몰래 가져온 거라고 하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간수해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검사를 맡기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아는 다른 병원에서 해보겠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사건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한도윤 형사가 생각났어요. 정의감이 강하고 실력도 뛰어난 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 볼 만했어요. 한도윤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다행히 만나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형사님도 놀라며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DNA 재검사부터 해보죠. 그리고 이 녹음 내용을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해 보겠어요. 그때 정하늘 PD도 자리에 합류했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와 준 거였어요. 지연아, 이거 정말 큰일이네. 우리가 도와줄게. 병원 내부 녹음을 더 확보해 볼게요. 그리고 이 DNA 조작 의혹도 파보겠어요. 정하늘 PD는 탐사보도 전문가였거든요. 이런 사건에는 경험이 많았어요. 이상우라는 사람 병원 연구원이라고 했죠? 이 사람부터 조사해 보겠어요.
며칠 후 순덕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환풍기에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상우라는 병원 연구원과 태호가 통화하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고 더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 어떻게 그런 걸 녹음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이 의식을 잃기 전에 몰래 설치해 놓으신 거야. 뭔가 위험을 느끼셨던 것 같아.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회장님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증거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위험해. 유리와 태호가 의심하고 있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한도윤 형사와 정하늘 PD 그리고 저희는 함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새로운 간병인을 들여보내고 수에게 몰래 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유리 씨와 태우 씨의 범행을 현장에서 잡기 위해서였죠.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겠어요. 한도윤 형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계획 실행 날이 다가왔어요. 새로 고용된 간병인은 사실 저희와 협력하는 사람이었고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유리 씨가 방에 들어가고 있어요. 간병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액 봉지를 만지고 있어요. 뭔가 주사기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금이에요. 들어가세요. 한도윤 형사와 함께 돌진했어요. 벌컥 열고 들어가니 유리 씨가 깜짝 놀라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영양제예요. 유리 씨가 발뺌했지만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어요. 태호 씨도 뒤늦게 들어왔다가 상황을 보고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붙잡혔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해예요. 끝까지 발뺌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체포된 태호 씨와 유리 씨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병원 연구원 이상우도 함께 붙잡혔어요. 통화 녹음과 금전 거래 내역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됐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질 투여가 중단되자 회장님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구속수사 소식을 듣고 마치 안심이라도 하신 것처럼 미세하게나마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도 뜨시더라고요.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태호 씨와 유리 씨는 회장님의 거액의 재산을 노리고 서서히 독살하려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DNA 검사 조작까지 의뢰해서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고요. 재검사 결과는 확실했어요. 친부로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정말로 회장님이 제 아버지였던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 속에 그 따뜻한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계셨던 거였어요. 회장님도 의식이 돌아오면서 부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미안하다. 너를 찾지 못해서. 그때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어머니를 따라 이사를 갔는데 아버지는 계속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연락을 끊어버려서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네.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의 자장가를 불러드렸어요. 별빛이 흘러가면 우리 딸이 잠들어. 똑같은 가사를 함께 부르며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 기억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노래였던 거죠. 지연아, 내가 내 딸이든 아니든 살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저는 아빠 딸이에요.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20년 넘게 헤어져 있었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우의 수술. 내가 도울게. 아버지는 손자 민우를 위해서도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주 후 회장님의 상태가 급변했어요. 오랜 기간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서 손상된 장기들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의사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손상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세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아, 아빠가 미안해. 더 일찍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민우, 잘 키워라.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손자 걱정을 하셨어요. 조용한 어느 아침 회장님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사랑한다, 내 딸.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례 후 유언이 집행됐어요. 아버지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민우의 치료 기금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으로 각막 기증도 하셨죠. 회장님이 각막 기증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민우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각막을 이식받아서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술 후 붕대를 풀고 처음으로 제 얼굴을 본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예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민우에게 뭔가 말씀해 주셨다는 것도, 이제 민우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모든 게 감사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저희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할머니에게도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거든요. 내가 회장님 곁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드렸어. 이제 너희들을 지켜보고 싶어. 할머니는 민우의 할머니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 민우와 함께 햇빛 아래를 걸으며 생각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새로 만난 가족들과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요.